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에요. 내년은 이게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입주 물량도 줄고 네. 대출도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실거주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네.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채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지도를 꿰뚫고 있는 분이시죠. 빠숑 김학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입지가 좋아서 그런가요? 아유, 아니, 앉아만 있어도 기운이 생기는 것 같고요. 대표님 실물로는 처음 뵀는데 이게 칭찬이죠. 그러니까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똑같이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 빠숑님입니다. 네, 2번 더듬으셨어요. 네. 우선 빠숑님은 뭐 이제 투자 지역 분석 뭐 이런 전문가시니까 뭐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총평?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답답한 시장인 것 같아요. 모든 액터들이 예를 들어서 일단 집이 있는 분들, 집이 없는 분들 두 액터 모두 답답하고요. 그리고 또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시세를 좀 잡으려고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한 시장이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시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좀 이제 억눌려 있는 시장인데. 답답한 거는 계속 시세가 올라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대량 난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있는 사람들도 집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고 집이 또 여러 채 있는 사람들도 지금 팔아야 될지 모르겠고 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도 지금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또 투자 상품들은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거주 시장 물건들도 다 올라가고 있고 투자 물건들도 다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모든 종류의 부동산 거의 모든 입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아무리 하강장에서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액터들이 다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네요. 이게 2010년 그때 뭐 금융위기 터지고 난 이후로는 뭐 지방 소형 아파트들은 막 올라가는데 대신 서울은 뭐 하우스푸어의 시대였고 맞습니다. 반대로 또 2010년대 중반은 또 지방이 약간 좀 흔들리는데 또 서울은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는 이제 수요 분석하고 분양가 측정하는 게 제 일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상품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차이는 있어도 소형이 올라가고 대형이 올라가고 사이즈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입지가 좋게 되면은. 근데 거의 안 올라가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피스텔이었어요. 특히 대형 오피스텔은 분양가 대비 올라가지 않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대형 오피스텔마저도 다 올라가요. 그러면은 주거단에서 보게 되면은 안 올라가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단에서 또 이따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뭐 지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전원주택 이런 거 안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땅값도 올라가고 뭐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올라가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정책이나 어떤 수요가 아니라 그냥 대세 상승의 어떤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유동성, 뭐 해외에 뭐 대규모로 풀린 뭐 이런 돈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나요 혹시? 당연히 그건 충분히 영향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유동성이 확대되는 장세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달랐던 것은 그때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도 모두 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지산 이런 거 안 올라갔었거든요. 지난 전 사이클 대대상승기 때는.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유동성 플러스 알파 뭔가 다른 변수들이 있었던 것들이고 저는 정부의 정책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글로 다 몰았어요 결국은. 이쪽을 막다 보니까 이쪽은 거래량이 없는 대신에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여기에서 움직여야 될 돈들이 기존에는 가지 않았던 분야까지 다 확대가 됨으로써 그 시장까지 다 올려놓고 있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장세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보다 이제 규제가 훨씬 더 이제 심해지고 뭔가 좀 대책들이 좀 강력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도 풍선 효과가 같고요, 상품도 풍선 효과가 같아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풍선 효과가 다 가는 것들. 그러니까 진짜 이 빈틈이 있으면 그걸로 쭉쭉 밀어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밀어낼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풍선 효과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물론 국지적으로, 입지적으로 좀 떨어지고 뭐 안 올라가는 것들은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반기는 여전히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지금 하락을 점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하락하려면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매물이 좀 쌓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 심리가 꺾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빠지는데 어떤 요소들을 다 체크해봐도 입주 물량도 줄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실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투자 수요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실거주 수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사 가야 되거든요. 네. 뭐 좋은 돈이 있으면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 가면 되는데 돈이 없어도 이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비싼 거 알면서도 계속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입지든지 간에 이것들이 올해는 뭐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냥 갈 것 같고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에요. 내년은 이게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입주 물량도 줄고 네. 대출도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실거주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뭐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살 수가 없는 상황.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99.9%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네. 라고 보시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네. 시장을 좀 바꿀 방법이 없어요. 네. 저도 이거에 이제 동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는 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분들이 대다수. 그렇죠. 그리고 소수는 사는데 그 소수들도 뭐 현금이 많아야지 겨우 사는 거지.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입지를 다운그레이드하든지 상품을 다운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썩 내키지 않으면서 사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제일 답답해요. 네. 내 집 마련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요, 맞아요. 네. 네.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안 할 수는 없죠. 네. 네. 그렇다고 때문에. 안 사고 그냥 가자니 내년은 더 걱정이고. 그리고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내 의지랑 무관하게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학교 문제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자가 살던 분들도 임차로라도 가야 돼요. 임차 살던 분들도 없으면 집을 사야 돼요.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라도. 아니면 진짜 소위 말해서 진짜 부모님, 뭐 친지 여러분들 다 연결해갖고 그렇게 선택하든지. 아무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이제 계속 간다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라는 거는 뭐 살까 말까를 고민했다가 사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노숙하는 거 아니고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니면 어딘가는 살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가장 지금 답답한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뭐 선택지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뭐 2달 전, 1달 전, 3달 전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지금 바로 이사 가신 분들도 지금부터 또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타이밍을 좀 땡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6개월, 1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약 기간이 종료 안 됐다 하더라도 이사 돼야 되는 조건들이면은 좀 일찍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품의 질이라든지 입지의 질을 조금 낮춰서 보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한시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조금 뭐 좋아질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 좀 집을 사시는 한이 있어도 일단 이사 가시는 집들에 대해서는 다운그레이드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세에서 전세를 가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에 올려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법은 또 반전세가 있고 월세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들도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월세는 좀 있어요, 그래도. 월세는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전세가 없지.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를 줘야 될 그런 요인이 좀 작긴 작죠. 그 갭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은 전세를 좀 주려고 하지만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뭐 1주택이나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2억 받아서 뭐 또 뭐 할 게 또 없다 보니까 거의 그리고 또 세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원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지금 계속 그 반전세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속상하더라도 지역을 옮기든지 규모를 줄여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옮길 필요가 있다. 당장 이사를 하셔야 될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결국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뭐 오징어 게임은 아니지만 이 쳇바퀴 도는 게임에서 다람쥐 게임에서 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집 마련이거든요. 일단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한 발 빼고 좀
관망은 할 수 있거든요. 당장 더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로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몰려 있잖아요, 코너에. 이 상황에서는 코너에 몰리진 않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 집 마련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하기 싫어요. 근데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대출이 나오는 건 이제 전세자금 대출 쪽밖에 없으니까 전세로 가면 뭐 같은 돈으로 어쨌든 더 좋은 집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못 놓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아마 이걸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서울에 사는 분이란 말이에요, 전세로. 이런 분들이 경기도 나가서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서울 안쪽에 다른 오피스텔이나 빌라 뭐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가 나오는 케이스라서 그걸 뭐 구체적인 케이스 가지고 케이스가 없는 이상 이렇게 하라고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서울에 정말 묘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입지들은 저는 뭐 다세대 빌라도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솔직히 경기도나 서울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경기가 구분이 없어졌어요. 광역화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빅4 지역이 있는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그냥 서울의 중상위권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가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입지에서 서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 선택한 입지나 상품을 평생 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좀 경기도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갔다가 들어오면 되니까. 대신 이게 인플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이 아마 좀 공부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야죠 또. 그런 계획이 계속 있으셔야죠.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어쨌든 다운그레이드를 해서라도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데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순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청약에 당첨됐다든지 입주권을 했다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상향 입주, 그러니까 상급 업그레이드 입지나 상품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는 순간 그걸 못 사요. 뭐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사는 가고 싶은데 그냥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 60대 거래량이 급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어서 일단은 그런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있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속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분들이요, 그 절대 구성비를 따지게 되면 제일 많아요. 거의 50% 정도 돼요. 원래는 한 2, 3년 있다가 우리 애 크면서 저기 가야지라고 했는데 쟤가 더 올라버리고 우리도 물론 오르긴 올랐는데 이걸 팔고 가려니까 이 거래 비용을 따지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데 현금은 또 한 1억 있고 마음은 급하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안 먹힌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먹히고 있는 건 맞죠? 그럼요. 지금 일단 못 움직이게 거래를 막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거래를 막지 않았으면 분명히 조금 더 아마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거래량을 급감시켜 놨기 때문에 미미하게 신고가 갱신되는 것들이 그냥 급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 정책은 먹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미리 준비했거나 미리 산 사람들한테 약간의 혜택이라고 보고 뒤에 이제 이제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제 멈추라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전 정부도 그랬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신 분들은 늘 위너였었고요. 이게 중반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늘 이제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기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상승장의 마무리에서 항상 뒤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다 결국은 이번에도 또 그렇게 그것들이 재현될까봐 살짝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게 작년에도 집값이 엄청 비싸다고 다들 그랬었는데 거기서 지금 한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15%, 20%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랑 지금이랑 절대 금액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때 10%랑 지금 10%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잖아요. 그때는 몇천 오른 것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은 억 올라서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안 해요. 1년 동안 10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꽤 나오다 보니까 그 상승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절망감이랄까? 아니면 또 포기하는 비율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
분들도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좀 답답하고 네. 1주택자분들은 좀 갈아타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좀 답답하고 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다주택자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네. 지금 제 주변은 다 대부분 다 다주택자분들이니까 네. 예, 그냥 안색들이 다 안 좋으시죠. 뭐.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도 안색이 안 좋은가요? 네. 다주택자들이 돈 벌어서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때요? 다주택자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포기하고 해외에 잠깐 가셨던 분들도 있고요. 예, 네. 그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과감하게 파시더라고요. 세금 내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 증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냥 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좀 전략적으로 다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이미 좀 몇 년 전부터 정리를 하셨죠. 매년 정리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것들을 먼저 팔고 어느 정도를 남길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들이 정말 팔고 싶어 해요. 네. 팔고 싶고, 결국은 이제 팔면은 다시 안 사고 싶어요. 한동안 네. 또. 예. 그래서 결국은, 저도 정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공공 뭐 자문회의, 세미나 가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양도세 그 중간만 좀 배제해줘도 물건이 쏟아질 것 같다.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들만 나와도 한시적으로라도 좀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양도세 완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과세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원하는 게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원래 내던 일반 과세 정도만 돼도 원래 그건 내던 거니까. 그렇죠. 비과세를 원하진 않아요. 네. 그냥 일반 과세를 원하는 거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올랐고 지금 부담되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세금 부담이 또 같이 크니까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죠. 예. 버틸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세금 구조가 아닌가. 지금 뭐 75%까지 되고 지방세까지 되면 82.5%가 최고 세율이잖아요. 네. 제가 한번 궁금해 찾아봤어요, 전세금으로. 네. 없더라고요. 82.5% 세금을 내는 데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뭐 종부세 내는 분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네. 종부세를 몇 년치 내는 것들을 감안해도 갖고 있는 게 더 이익인 것 같고 그렇죠. 또 이분들의 판단에는 지금 가격보다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특히 또 입지별로 상품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겠다고 플랜을 짠 것들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서 뭐 보유세 감안해도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들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레미안 대치 팰리스하고 아크로 리버파크를 갖고 계신 제 이제 선배님이 계세요. 작년에 둘 다 제일 큰 평가대거든요. 1억 6천을 내셨더라고요, 종부세를. 생각까지. 예. 어떻게 하세요, 형?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신탁 있었잖아요, 그 전에. 예전에. 예,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냥 갖고 간다고 일단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유사한 사례인데 그냥 아들한테 증여서 다 내고 그냥 증여를 하시더라고요. 예, 돈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현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좀 선택의 대안이 많은데 말 그대로 순수하게 투자만 하셔갖고 그 단계 가신 분들은 현찰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큰 것들은 가져가시는 것 같고 작은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시간을 두시면서. 그러면 다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그러면 가장 근본의 원인은 공급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인 분들은 이해를 안 가실 수도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정말 돈들이 많아서 집들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많았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건 극히 일부고 그런 분들은 이 시장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가격이 올라요. 오른 가격 가지고 또 더 비싼 아파트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래 부자가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그냥 갈아타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저축이 조금 보태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주택을 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세금 내고 이런 거 감안한다, 거래 비용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남의 부자들이나 지금 강북권에 있는 새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돈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갈아타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가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이제 마포 레미안 프루죠. 마레프라고 하는 거. 그게 분양가가 6억, 7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17억에서 20억 정도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세금 내더라도 그 정도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구축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래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는 그래도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남는 것들이고, 근데 또 강남 갈래, 그럼 구축을 갈래, 가시는 것들. 근데 이것들은 일반 시장에서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일단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게 되면은 기존에 여기 안 사시던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갖고 이 자체적으로 이 시장 내에서도 거래가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수요가 많아서 거래가 됐을 때 일반적인 상승장이 되는데, 지금은 이 외부 장에서는 못 들어와요.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미미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많이어서 올라가는 시장들은 그렇게 못 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은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상급 시장들이. 그래서 요 지금 아마 지금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은 15억에서 20억 하는 그 단계 시장들은 계속 아마 거래가 미미하지만 조금씩 상승하면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안 사도 그만인데 이 집은 어쨌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살고 싶고 그러면 생활비를 좀 줄이든 뭐 다른 재산을 좀 팔든 어떻게 하든 무리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안 사진 않고 사니까 또 신고가가 찍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그 소유자들도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세금은 7~80%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팔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가끔 하나 나오는 물건을 또 신고가로 사가고. 답답하게 정말 고구마 먹은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다들 답답한 것 같고요. 또 이 시장에 좀 그래도 좀 참여했던 사람들은 좀 미리 좀 덜 답답한데 그냥 멀뚱멀뚱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4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버리고 지금 올라간 금액만 보이신 분들은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리팍이 42억에 거래가 됐어요. 34평인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저렇게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신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번. 지금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30한 그것도 훨씬 넘어가 30억 정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40평대 살다가 가게 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팔고도 거기서 한 40억 정도 하니까.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대의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시장이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진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거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그분들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청약 이런 것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누르고 계신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참여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죠. 이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었던 사람과 소유권이 없었던 사람의 맞습니다. 격차가 벌어졌고 벼락 거지, 뭐 벼락 부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막 분노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도 지금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저가 뭐 한 6에서 7억 이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좀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 그래도 수도권 안쪽에서라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정도 6억 7억 정도만 있어도 선택에 대한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강남을 포기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해 몸테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부터 결정을 해야 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몸테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걸 올인해서 어딘가 내가 미래에 들어갈 집을 투자해놓고 나는 정말 허접한데 월세 사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도 방법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몸테크를 선택하면 방법은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난 생활 여건도 좋아야 돼. 그러면은 조금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에서 조금 이제 거기 선택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한 단계 조금 상품은 업그레이드 되겠죠. 서울보다는. 그렇죠. 조금 주거 환경을 택할 거냐 아니면 뭐 극단적인 몸테크를 할 거냐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이게 절대 몸테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또 애들이 중요하신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애한테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하고도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겁니다.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살 것들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몸테크라면 몸테크를 한 사람인데 그렇죠. 네, 우리 애가 7살인데 이사 지금 7번 했거든요. 그 7년 동안에? 네. 근데 이제는 그만하려고 네. 이제는 실거지하고 있는데 애들이 학교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전까지는 몸테크를 좀 하라고 말하는 편이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너 우리 아파트 어디야 그러면은 저번 아파트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려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어떤 속도를 따라잡는 게 어렵잖아요. 아직 책은 안 나왔는데 당신만 모르는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이제 내는데 투자 책이거든요.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단타책이에요. 그냥 단타책.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내냐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뭐 부동산 적폐니 뭐 투기세니 욕하지 상관은 없는데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20, 30 젊은 층들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월급 가지고는 그러니까 저희 때도 월급 모으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힘들거든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이 없었던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삐삐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 비용만 해도 엄청 나가잖아요. 그런 거 저는 비용 안 나가고 썼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모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종잣돈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플러스 알파 수익 활동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재테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종잣돈을 굴리려면 길게 갈 수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요 이런 말씀 드리진 않아요. 그냥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가지고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100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도 굴려갖고 2,000 만들고 2,000 굴려서 뭐 4,000 만들고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타 상품들은 사놓았다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쑥 빠져요. 맞아요. 예, 빠질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파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공부해서 아셔야 돼요. 패턴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 것들. 방법이 없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근데 이거는 남들 사서 벌었다라는 얘기 듣고 뒤늦게 들어가시면 무조건 꼭지 삽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 어쨌든 이게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옛날만큼 조금 편하게 투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제는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니까. 맞아요. 뭐 많은 분들이 막 단타 치고 막 수십 채 하는데 결국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20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국에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건 못 이기거든요. 못 씁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사실 이리저리 머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